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8페이지의 핵심 정리 13번부터 봅니다. 무효, 취소, 해제, 해지, 철회. 시험 문제 아주 출제 잘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하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거기 사례로 나온 건 실제로 우리 보험기억법에 있는 법조문들이야. 따라서 여러분들 그대로 정리하십시오. 첫째, 무효라고 하는 건 일정한 법률 행위를 하였으나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아까 당사자도 있고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의사표시라는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일정한 법률을 하였으나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아까 당사자는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었죠? 목적은 확가적사, 확정적이고 가능해야 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거기 흠결이 없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는 했는데 일단은 성립은 됐는데 법률행위가 성립은 됐는데 효력 발생하는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효력이 발생하는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그게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처음부터 어느 누구의 주장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효입니다라고 누가 주장해야 될까? 아니 그런 주장 안 했는데도 처음부터 아예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걸 뭐라 한다? 무효. 따라서 무효는요. 무효를 주장하는 건 뭐냐?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어. 이건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었던 거니까 이걸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건 무효입니다라고 선언해야 무효가 되는 게 아니야.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무효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내버려둬도 무효야. 근데 이게 무효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뭐죠?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어.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걸 제기해서 무효라는 걸 제 천하에다가 밝혀주십시오. 근데 남들은 모르니까 무효라는 걸 천하에 밝혀주십시오. 이게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그래서 취소하고 달라. 취소는 뭐 하는 거죠? 의사표시를 해야 돼. 이거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끔 해주십시오. 라는 의사표시를 해야지만 취소는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인데 무효는 처음부터 그런 말 필요 없어. 그냥 처음부터 아예 효력이 없다. 이걸 뭐란다? 무효라고 하자. 자, 반면에 거기 성립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하여 법률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 걸 뭐란다? 불성립하랍니다. 그래서 무효하고 불성립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효는 뭐죠? 아까 뭐는 있었어? 성립요건을 갖춘 거야. 당사자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리고 목적도 있고 의사표시 세 가지는 있었어. 근데 그게 완전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효력이 발생하지 못하게 한 것,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뭐는 했다는 얘기야? 성립은 됐는데 효력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발생하지 못한 거. 이걸 뭐란다? 무효. 근데 성립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서 당사자가 없거나 의사표시가 없거나 이런 또는 이제 목적이 없거나 그래가지고 아예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 그건 뭐라 본다? 불성립. 그래서 무효하고 성립이 좀 다르다는 거. 그것만 구분하십시오. 그럼 우리 법조문에서 어떻게 돼 있죠? 거기 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뭐가 있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는 그 계약은 뭘 한다? 무효를 한다. 예를 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뭔데? 사망사고 나면 보험을 주세요. 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그 사람 돌아가신 지 3일 됐어. 그럼 3일 된 사람을 갖다 놓고 이 사람이 돌아가시면 1억 보험을 주세요. 3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럼 이런 계약은 뭐 된다? 처음부터 무효다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효력이 있어 없어? 아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반면에 취소. 무효가 아닌 하자 있는 법률행위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효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성립요건은 갖춘 거야 안 갖춘 거야? 갖췄어. 일단은 당사자도 있고 의사표시도 있고 목적도 있어. 당목 의는 있었어. 그런데 하자가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데 아까 무효는 뭐라고 했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그랬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거. 그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고. 반면에 취소는 하자가 있긴 있는데 조금 문제점이 있긴 있었어. 거기 있는데 그런데 그에 대해서 특정인에 의해서 뭐 한다? 문제점 있는 걸 짚어서 취소라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음으로 소급해서 소급이라는 건 되돌아간다는 뜻이야. 소급.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이걸 소급이란 말이야.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걸 소급이란다. 소급해서 효력이 소멸되는 걸 뭐란다? 취소. 따라서 취소는 일단은 성립은 된 거야? 안 된 거야? 됐어. 효력도 발생했어? 안 했어? 발생했어. 그런데
효력이 발생하는데 하자가 있었어. 하자라고 하는 건 흠결 또는 문제점, 이게 하자입니다. 흠결 또는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완전하게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단은 효력은 발생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효력이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럼 이 문제점이 있었다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처음으로 원점으로, 소급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려가지고 처음부터 아예 효력 없도록 다시 되돌리는 거, 이거 뭐가 된다? 취소가 됩니다. 그럼 무효하고 취소를 다시 구분해봐. 자, 보세요. 무효는 뭐라 그랬죠? 성립은 됐어. 근데 효력이 발생하는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아예 효력 자체를 처음부터 발생시키지 못한 거, 그거 뭐가 된다? 무효. 취소는 일단은 성립은 됐는데 문제점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야. 처음부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건 아니야. 효력은 발생시켜. 문제 있는데. 근데 이 문제 있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중간에 야, 이거 안 되겠다. 나 취소할란다. 라고 누가 의사표시를 해. 취소권을 가진 사람이, 나 이거 취소할래. 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다시 원래 원점, 즉 효력이 발생하던 시점으로 되돌아가가지고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는 거. 그거는 뭐 된다? 취소. 그러니까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 취소는 일단은 효력이 발생했다가 취소하는 순간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없었던 거로 가는 거. 그러니까 무효나 취소나 효과는 어떻게 돼? 똑같아요. 나중에 취소해버리면 원점으로 돌아서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 똑같아졌죠. 다만 차이점은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 취소는 일단 효력이 발생했어. 진행하다가 중간에 취소권자가 취소해버림으로써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없었던 거로 사라지는 거. 아셨죠? 이것이 취소의 효과라는 거. 그럼 우리 법에서는 뭐만 나오죠? 거기 보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뭐래?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할 사람에게 보험약관을 주란 얘기야. 교부하고 그 약관에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 중요한 거 설명해. 근데 보험자가 이를 위반했다.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안 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계약 성립했죠? 3개월 이내. 그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 아니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 설명하라고 했는데 보험회사가 안 했단 얘기야. 그럼 계약 체결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야 저 새끼 나한테 이거 설명도 안 했던 거잖아. 야 나 그 계약 취소할란다. 몇 개월 내? 3개월 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보험계약법에서 취소란 말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시험 문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뭐 무효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말을 살짝 바꿔서 낸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무슨 말만 들어간다? 취소라는 말이 들어가는 용어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해제. 이미 뭐래?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당사자의 한쪽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계약 체결 시점으로 소급하여 성립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 자, 그러면 해제도 뭐죠? 일단은 유효하게 성립이 됐다 그랬죠. 근데 일정한 뒤에 뭔다? 해제라는 의사표시를 해버려. 그럼 다시 뭐로 들어간다? 원점으로 들어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뭐랑 비슷합니까? 취소. 취소도 일단은 효력이 발생했던 걸 원점으로 돌려서 없게끔 하는 조치가 취소라 그랬죠. 해제도 똑같네. 뭐가 다를까?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거야. 하자가 없었던 거야. 성립할 때는 하자가 없이 성립해서 진행이 왔어. 효력이 발생해서 왔어. 중간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원점으로 없었던 거로 돌리자. 그거는 해제가 돼. 반면에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 발생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야. 아니 계약 체결할 때 약관 교부하고 설명을 했는데 안 했잖아. 계약 체결 당시에 안 했잖아. 그 문제점이 있었잖아.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중간에 계약을 취소하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자가 있었던 법률 행위를 중간에 효력이 없는 거로 돌리는 건 뭐가 된다? 취소가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점이 없이 제대로 효력도 발생했는데 중간에 어떤 걸 근거로 해가지고 중간에 이제 뭐가 발생했어 문제가.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원점으로 돌려서 없었던 거라 하자. 그럼 뭐가 된다? 해제가 된다. 그래서 해제와 취소의 공통점은 원점으로 돌려서 아예 효력이 없게 하는 거. 차이점은 문제점이 있던 걸 중간 처음부터 발생할 때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던 걸 중간에 없었던 거로 돌리는 건 취소. 문제점이 없이 제대로 오던 걸 중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원점으로 돌려서 없었던 걸 하는 거, 이거는 해제. 아셨죠? 차이점이 그거다. 근데 우리 법률 이 보험계약법에서는
거기 뭐라 돼 있어? 보험계약자는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의 보험료를 지급해야 된다. 예, 계약서 썼으면 계약자를 뭐 내란 얘기야? 보험료 내라 이겁니다. 당연한 소리 하죠. 그죠? 보험료 내라.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했다. 그럼 계약 체결하고 첫 번째 보험료 안 내고 몇 월이 지났대? 2월이 경과했대요. 2달이 지났대. 그럼 뭐 한다?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해제된 거로 본다는 건 뭐야? 원점으로 돌아가서 없었던 걸 하자. 자, 그러면 계약 체결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어요. 둘이 계약서 잘 썼어. 그럼 몇 달 내에 보험료 내라는 얘기야? 2달 내에 내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2달이 지나도 안 냈어? 자, 아무런 문제점 없이 계약이 체결되고 2달이 왔는데 2달이 지날 때까지도 보험료 안 낸다? 그러면 이 계약은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서 있었던 걸 하자, 없었던 걸 하자. 없었던 걸로 가자. 그게 해제된 것으로 본다. 따로 해제라는 의사표시 안 해. 원점으로 들어가서 당연히 효력이 사실상이고 몇 달만 지나면 2달만 지나면요 해제라는 여기는 의사표시 안 해. 해제하여야 한다가 아니야.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럼 자동적으로 끝난 거야. 그럼 보험회사하고 계약자하고 만날 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빠이빠이야. 그냥 2달 지났어? 없었던 걸 해. 끝. 그거로 끝나는 거야. 계약에 체결된 데는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근데 중간에 2달 지날 때까지도 안 냈다? 그럼 원점으로 돌려서 우리 없었던 걸 하자. 갔잖아. 이건 뭐 된다? 해제. 근데 해제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해제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해제 의사표시 보험자가 안 해. 그래도 처음부터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단결이 도장 찍은 거예요. 없었던 걸 하는 거야. 당연히 원점으로 돌아간다. 그게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뭐뭐 한 것으로 본다. 이걸 간주 또는 의제라고 하는데 좀 이따 또 나와. 추적이란 말하고 다르다는 게 또 시험 문제에서 부지기수로 나는 건데 그 용어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자, 해지. 이미 유효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한쪽에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장래에 향하여 계약의 효력을 승부시키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장래에 향하여. 장래라는 건 무슨 말이죠? 미래만.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만 미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걸 말한다. 해지. 그럼 다시 말하면 해지는 뭐죠? 문제점 없이 여기까지 왔어. 근데 여기까지 온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나 뭐겠다? 앞으로만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다. 그럼 문제는 계약이 체결되고 지금까지 왔던 요거는 효력을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한다는 얘기야. 원점으로 돌려서 없었던 걸 하는 게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까지 왔던 건 인정하고 앞으로만 효력이 없도록 하자. 앞으로 장래에 향해서만 앞으로 효력이 없게 하자. 이건 뭐 한다? 해지라고 한다. 아셨죠? 그래서 해지라는 용어가 보험계약법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 해지라는 용어가. 그건 부지기수로 나온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취소할 수 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근데 해지는 수없이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이때 해지할 수 있다는 건 왜 중요한 거죠? 이게 왜 중요하죠? 자, 계약서 썼어. 매달 보험료 내. 한 3년 들었어. 10년짜리 들어놨는데 한 3년 냈어. 사고도 안 나. 무슨 생각 들죠? 본전 생각 나죠. 뭐야 이거 괜히 쓸데없이 보험료만 뒤지라고 내고 있고 사고도 안 나고 보험도 못 타먹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죠? 아이씨 나 그만 들을래. 사고 발생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럼 나 이제 그만할래? 라고 했잖아. 근데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만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만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그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전까지 낸 보험료는 돌리도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이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지고 왔잖아. 그럼 보상 책임 증거에 대한 보험료는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만 안 내면 되지 이전까지 이거는 유효하게 온 거니까. 유효했다는 얘기는 그동안 보험자가 보상 책임을 졌는데 사고가 안 나서 보험금을 안 줬다 뿐이지 책임은 지고 왔었잖아. 그 책임진 거에 대한 보험료는 내야 되는데 내란 얘기입니다. 장래에 대해서만 내지 말라. 이것이 해지한다 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그렇게 법률용어로 구분합니다. 다음 페이지 철회. 하자없이 성립한 법률행위를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요거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것. 그러면 성립은 됐는데 효력 발생하기 전에 원점으로 돌리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게 뭐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처리할 수 있다. 이건 표준 보험약관에 그렇게 생명보험약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한 날부터?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래. 근데 옛날에는 계약을 체결하는 날부터 15일이라고 됐었는데 이제 증권을 받고 나서 1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꿨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더냐? 원래 처리는 뭐라 그랬죠?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원점으로 돌리는 거. 이게 철회거든요. 효력을 이제 소멸시키는 거. 그게 바로 원래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게 철회인데 보험주권을 받았다는 얘기는 효력이 발생한 거야. 보험자가 승낙을 했으니까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했잖아. 그러니까 증권을 준 거잖아. 그럼 효력이 발생시켜놓고 그 다음에 15일 내에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꿈으로써 이건 사실 철회라는 말을 쓰면 안 돼. 여기는. 이건 철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 철회라는 말을 그냥 씁니다. 따라서 그 밑에 현실적용을 했잖아. 법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되지만 실제로 법을 만들 때 용어를 그 딱 그거에 맞도록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지들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이런 또라이 또 법 만드는 새끼들이 있더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문적으로 구분되는 거하고 실제로 법조문에 써 있는 거하고는 딱 일치한다,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현실이더라.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십니다. 물론 대부분은 맞아요.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거에 맞도록 용어를 쓰긴 쓰는데 가끔 가다 보면 취소라고 쓸 걸 철회라고 써놓고 해지라고 쓸 걸 해제라고 쓰고 뭐 지들 멋대로 이렇게 막 쓰는 경우가 꽤나 있다는 거. 그게 법조문에 있는 거하고 우리가 여기서 배운 거하고 딱 일치하지 않아야 할 수도 있다라는데 일반적으로는 일치해. 그죠? 그러나 100%다 일치하는 건 아니다. 라는 것만 기억해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교수님 내가 배운 대로 하면은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럼 내가 말이죠. 만든 새끼가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그게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법조문의 용어도 있다. 라고만 정리하시죠. 자, 핵심 정리 14번 간주와 추정. 좀 전에 말씀드렸어. 간주는 뭐죠? 어떤 행위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하를 뭐하고 불문하고 그게 실제로 그런 현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안 따지자는 얘기야. 불문하고 당사자가 그 반대 사실을 입증한다 할지라도 야 그거 아니야 이게 맞아 라고 증거를 들이댄다 하더라도 이 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번복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발생시키는 것 이걸 뭐라 본다? 간주라고 한다. 우리 법률 용어는 먼저 밑에 봐봐. 법에서는 뭐뭐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요새는 뭐뭐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이렇게 안 써. 그냥 두 번째 거야. 뭐뭐한 것으로 본다. 뭐뭐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표현한다? 그걸 간주. 다른 말로 의제라고 한다. 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요. 부지기수로 나 있어. 뭐뭐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는 것을 뭐뭐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를 이렇게 내버립니다. 또는 뭐뭐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써있는 법조문을 뭐뭐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바꿔냅니다. 그렇게 바꿔내는 시험 문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법조문에 강의할 때도 설명하겠지만 기출문제 보면 부지기수로 들어있어. 그런 게. 따라서 이걸 간주라는 거하고 추정이라는 걸 분간할 수 있느냐. 이거야. 자, 그래놓고 거기 법조문에는 뭐 돼 있죠?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마트 있죠? 아시죠? 또는 롯데마트 같은데 거기 가보면 상품이 그 안에 그 매장 안에 수두룩하게 써 있잖아. 거기는 한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잖아. 그죠? 생선도 있고 과자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게 바로 뭐죠?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을 했다. 그걸 화재가 발생하면 그런 물건들이 화재가 발생하면 그 보험의 목적이 됐죠. 한때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뭐 됐다? 교체된 경우에도 이게 무슨 말이죠? 보험계약서 작성을 지금 한다 치자. 그럼 지금 이마트에 가가지고 계약서 씁니다. 그럼 이 매장 안에 있는 상품 일체라고 보험 드는 거야. 상품 일체에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을 지급하기로 한다. 그래서 이 물건 전체 금액은 뭐 20억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근데 계약서 쓸 때 현재 매장 안에 있는 물건 이렇게 했잖아. 그럼 매장 안에 있는 물건이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팔려 나갑니까? 지금 계산대에서도 팔려 나가고 있어. 매장에서 밖으로. 그죠? 또 매장 안으로 물건이 또 창고에서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있잖아. 이게 뭐죠? 수시로 교체된다 얘기입니다. 그렇잖아. 그건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 자, 여기 지금 있는 이 책상들은 고정되어 있는 거야? 수시로 교체되는 거야? 그건 고정되어 있다고 봐야죠. 그죠? 그건 끊어 있잖아. 근데 저 물건들은 매장 안에 있는 물건은 사고 팔고 하니까 자꾸 교체된다는 얘기야. 그렇다더라도 그 보험사고 발생 시에 뭐한 거?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죠? 계약서 쓸 때 현재 매장 안에 있는 물건이 보험의 목적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뭐가 보험의 목적이야? 보험사고 발생 시 뭐 할 때? 화재 났을 때. 화재 났을 때 그 이마트에 화재가 나서 지금 불이 붙었죠? 그때 그 매장 안에 있는 물건, 그 현존하는 물건, 현재 매장 안에 있는 물건 이거야. 이걸 뭘 한다? 그걸
보험의 목적에 뭔데? 포함된 것으로 본다.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말이야. 따라서 매장 안에 있는 물건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지 계약서 체결할 때 그 매장 안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뭐 한다? 본다, 한다 했으니까 뭐죠? 간주한다야. 추정이 아니고 간주야. 따라서 그건 바꿀 수가 없어. 그게 아니고 다른 게 보험의 목적인데요. 안 돼. 오직 불났을 때 매장 안에 있는 물건 그것만 뭐가 된다는 게 보험 목적으로 간주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아닌데 저 창고에 있는 것도 보험의 목적인데 주장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매장 안에 있는 현재 불났을 때 물건이야. 불나기 1시간 전에 있었던 건 필요 없어. 그건 나간 건 현재 불날 때 현재 매장 안에 있는 거 그것만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 간주했기 때문에 이걸 번복한다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 제가 언뜻 설명할 때 거기까지는 눈썰 있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실종 선고라는 게 있다 그랬죠. 사람이 사라져버렸어. 안 나타나. 그러면 일반 실종은 몇 년 기다리라 그랬죠? 5년. 5년 동안 기다려. 그래도 안 나타나. 그럼 법원에다가 실종 선고 판결을 이제 재판을 신청합니다. 그럼 판사가 땅땅땅 하고 때리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사라졌으니까 충고하자. 그럼 저 혼자 사는 배우자는 뭐 하면 돼? 결혼해도 돼. 남편 뒤진 거니까 뭐 하면 돼? 결혼해도 돼. 그래서 결혼해서 다른 남자하고 잘 살고 있는데 웬걸 이놈을 사라졌던 인간이 8년 돼서 나타났어. 3년 후에 실종 선고 딱 끝나고 3년 후에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이 살아야 될까? 그거 내쫓아야 될까? 모르지? 살아가던 남자였으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어. 그때는 중혼이 되는 거야. 왜? 살아서 왔으니까.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죠? 아직 남편은 살은 거 아니야. 아직은 죽은 거야. 왜? 아까 실종 선고로서 판결이 나오면 뭐죠? 죽은 것으로 간주한다야. 본다야. 그러니까 죽은 거야. 살아왔어도 아직은 죽은 거야. 그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종 선고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다시 재판을 해야 돼. 그럼 재판해가지고 살아 돌아왔다는 걸 다시 죽었다는 걸 다시 없애버리는 판결을 다시 내려자 그래야 비로소 살은 인간이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되죠? 남편이 둘이 된 거네. 그죠? 중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전 남편하고는 이혼 사유가 사는 거고 그때는 진삼편하고 이혼해도 되고 그래서 그게 중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직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 돼. 그러니까 함부로 뒤집을 수가 없어. 간주라는 게 돼버리면 그게 인정받고 그걸 뒤집으려면 다른 법적인 절차를 더 거치지 않는 한 그건 뒤집을 수 없다. 근데 반면에 밑에 추정 보십시오. 불확실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되 나중에 반증이 있으면 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 반증이 뭐죠? 반대되는 증거. 반증. 반대되는 증거란 뜻이야. 따라서 아까 만약에 실종 선고가 죽은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죽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추정한다. 그러면 남편이 어딘가 살아있었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그게 반대로 되는 증거야. 죽은 게 아니고 저기 필리핀에 살아있어. 그때 그 사진 찍어왔어. 봐봐, 네 남편이잖아. 내가 거기서 찍어왔다니까. 거기서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더라. 그죠? 사라진 남편이 필리핀에서 살고 있어. 사진 찍어왔어. 나중에 보니까 맞아 진짜. 그러면 반증이 된 거잖아. 그러면 그때는 뭐 한 것으로 본다? 죽은 게 아니라 살은 것으로 되는 겁니다. 반증을 하는 순간. 그건 뭐죠? 추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본다, 한다, 간주한다. 간주는 뭐죠? 비록 살아있었다 하더라도 아직은 뒤진 거야. 재판에서 실종 선고를 받은 거니까. 그래서 다시 살아있는 재판 아니면 그때부터 다시 실종 선고를 다시 계산해서 죽은 시점을 또 바뀌어. 그럼 그에 따라서 상속이 또 달라지거든요. 죽은 시점을 바꾸는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돼. 아셨죠? 그래서 간주는 뭐한 것으로 다 간주한다 했으면 그건 뒤집는 게 쉽지 않다. 거의 그냥 그대로 인정한다. 추정은 반대되는 증거만 나오면 반증만 나오면 그 어떤 사실을 번복시킬 수 있다라는 건 추정이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합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밑에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이 서면으로 질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질문표라고 그래. 따라서 보험 들으려면 예를 들면 생명보험 같은 거, 질병보험 같은 거 들을 때는 꼭 보면 어때나 당신 음주하십니까? 라고 물어. 그럼 안 합니다 하면 그냥 넘어가고 마십니다 그러면 몇 탕 다시 가보세요. 얼마나 마십니까? 일주일에 소주 몇 병? 뭐 이거 또 따져. 흡연하십니까? 안 합니다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 합니다 그러면 담배 몇 갑 피웁니까? 뭐 이런 것도 질문해. 이게 질문표야. 서면으로 질문하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뭐 한단다?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이때 중요한 사항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보험자가 질문하는 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다 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했다가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걸려서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고지한다는 건 계약자가 자기 어떤 위험 상태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보험자한테 알려야 되는데 그 사실대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거짓말로 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그래. 그럼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았으면 보험자는 나중에 야, 너 저번에 담배 안 피운다 해놓고 알고 봤더니 담배 하루에 20가씩 피우더라. 20가씩 피우는 새끼가 안 피운다 해놓고 나중에 폐암에 걸렸다? 그러면 폐암에 관련된 보험금 줄까?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의무 위반하는 데서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고 아니 그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도 거절하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따라서 이거는 중요한 사항으로 뭐기 때문에 추정한다 그랬죠. 그럼 추정이니까 보험자가 반증을 들으면 돼. 보험자가 나한테 질문한 사항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사고 난 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걸 질문했었어. 라는 걸 보험계약자가 반대로 증명하면 그게 반증이야. 그러면 중요한 사항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야. 따라서 예를 들면 당신은 이성에 대해서 좋아합니까? 라고 물었어. 그럼 내가 암 걸리는 거하고 내가 여자 좋아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죠? 그럼 내가 대답을 안 했어. 그랬더니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안 했으니까 나중에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안 준대. 그럼 나는 뭐라 하죠? 야, 그게 무슨 중요한 사항이냐? 그건 중요한 사항 아니거든? 이런 것만 내가 반대로 증명하면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보험금 받아도 된다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추정이라 했으니까 반대 증거만 내가 내세우면 그걸 번복시킬 수 있는 내가 힘을 갖는 거야. 그게 추정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추정이란 말 대신에 거기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중요한 사항으로 한다 이렇게 쓰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그건 간주가 되니까. 그래서 추정과 간주를 구분할 줄 아느냐라는 시험 문제가 대단히 많이 출제됩니다. 자, 15번. 아까 선의, 악의는 말씀드렸죠? 선의는 착한 마음이라 그랬죠? 악의는 나쁜 마음이고, 그죠? 아니야. 법률 용어는 절대 그렇지 않다. 선의는 뭐라 그랬죠? 어떠한 사실을 모르는 것.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것. 그 뭐죠? 선의.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뭐라 한다? 악의라고 한다. 그래서 선의의 제3자, 당사자 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던 다른 사람, 제3자. 선의의 제3자. 아셨죠? 그 말은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앞으로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자, 핵심들이 16번 고의와 과실이라는 게 말이죠. 자,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 그래서 고의라는 건 고의란 말은 무슨 말이죠? 의도된 겁니다.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행동을 한단다. 그 뭐죠? 알면서 행동을 할 때는 그건 고의적인 행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과실은 뭐죠?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깜빡했다는 얘기야. 즉 나한테 어느 정도 잘못이 있다는 얘기야.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다면 그걸 알 수 있었는데 안 하고 막연히 간과하고 그냥 하는 것. 그걸 뭐란다? 과실이 있단다. 그래서 고의와 과실에 대한 것. 이것도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용어에 관련된 건데 이때 이 과실은요. 다시 경과실과 요거는 요에 대해 중대한 과실로 구분됩니다. 과실은 중대한 과실. 이 중대한 과실을 줄여서 뭐라 부른다? 이걸 다른 말로 중과실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고의라는 건 뭘 알면서도 감히 하는 것. 그죠? 자, 내가 술 먹고 운전합니다. 잘 봐봐. 술 먹고 운전하면서 말하죠? 야, 이것도 모처럼 만에 또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내가 술 많이 취했네? 가다 보니까 차가 지금 비틀비틀 뭐 1차선, 3차선 들락거리고 있고 이거 브레이크도 브레이크를 받는 거지. 내가 지금 엑셀을 받는 거지. 그것도 구분이 잘 안 될 만큼 내가 취했단다? 이러다 뭐하지? 사고 나지? 그지러다 사고 났어. 가다 보니까 이거 사고 날 것 같아. 사고 날 것 같은데도 그냥 운전하고 갔어. 그럼 어디죠? 그건 고의입니다. 그래서 하면 그건 고의사고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음주운전 30년 무사고를 주장합니다. 뭐라고? 음주운전 30년 무사고. 나는 맨날 술 마시고 다니는데 30년 동안 사고 안 났다는 얘기야. 그럼 지금도 오늘도 술 마셨어. 또 운전해. 사고 날 걸 기대하고 합니까? 사고 안 날 거라고 믿습니까? 사고 안 날 거라고 믿죠. 왜? 30년 동안 무사고였으니까 맨날 술 마셔도 오늘도 사고 안 날 거다라고 했어. 그런데 운전했어. 그럼 뭐 되죠? 그건 과실입니다. 근데 과실인데 술을 마시면 사고 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운전했죠? 그럼 뭐 된다? 중과실입니다. 그건 중대과실입니다. 그래서 과실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과실하고 알면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렇게 사고 날 거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간과해버리고 그냥 해버리면 이때는 뭐 된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중대한 과실이라는 법조문이 나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과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보통은 경과실을 우리가 흔히 말한다. 이걸 그냥 과실로 써요. 실제로는.
법을 해석할 땐 그래서 경과실을 그냥 과실로 하고 중대한 과실은 반드시 중대한 과실 또는 중과실이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문제에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법조문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과실인 경우에 이렇게 내버리면 맞는 문장 틀린 문장이 돼요. 그래서 과실과 중대한 과실은 반드시 구분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여기 뭐 미필적 고의, 인식 있는 과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법 전공하는 사람들이 보는 용어고 한번 읽어보세요. 저게 새벽까지 돌아다니다가 저 사냥꾼이 새벽쯤에 봤더니 저기서 뭐가 부시럭거리고 돌아다니거든. 저게 노루일까 사람일까? 전번에도 작년 겨울에도 그게 있었어. 저 있잖아요. 밤. 할머니가 밤을 주려고 새벽 일찍 나왔는데 사냥꾼이 그걸 저기 노른가 뭔지를 알고 총 쏴가지고 그 할머니 돌아가신 적도 있었거든. 그때 이게 인식 있는 과실이었는지 근데 미필적 고였는지에 따라서 살인죄가 되는 건지 과실치사죄가 되는 건지 형량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걸 구분하는 게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다음 페이지에 과실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음주운전, 무단횡단 같은 건 뭐에 속한다?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그 정도만 일단 기억하십시오. 자,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법률행위를 효력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효력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중간에 뭐 하자는 얘기야?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써요. 권리 위에 잠들어 있는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하는 자? 권리 위에 잠들어 있는 자. 그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자, 내가 뭘 갖고 있더냐? 이 볼펜을 갖고 있다 치자. 내가 볼펜을 갖고 있어. 근데 몇 년 지나서 3년 지나가지고 이 친구가 맞아? 야, 그 볼펜 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비슷한 볼펜들도 있는데 이게 3년 전 것도 지 거라고 주장하면 이게 도대체 3년 전에 지 거였는지 아닌지 내가 그걸 증명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죠. 3년 동안이 지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지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지 거라고 주장해버리면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할 근거도 없고 또 지 거라고 주장할 근거도 사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 거라 해버리면 지 겁니까? 아니죠. 일정 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었잖아. 그때는 이 사람의 권리를 뭐하자? 소멸시켜버리자. 없어나자. 자, 내가 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얼마? 10만 원. 그러고는 언제 나타났어? 20년 후에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20년 전에 너한테 10만 원 빌려줬잖아. 그거 안 주고 있었잖아. 돈 내놔. 그럽니다. 그럼 이 친구 뭐라고 할까? 아, 맞아. 그때 내가 너한테 참 10만 원 빌렸던 거 안 주고 있었지? 지금 이자까지 붙여서 내가 20만 원 주고 소주 한잔 사줄게.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럼 이 친구는 뭘까? 천재일 거야. 그죠? 20년 전에 10만 원 빌려줬던 걸 지금까지 지가 잊지 않고 있었다면 이 친구는 뭐죠? 천재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죠? 20년 전? 내가 너한테 10만 원 빌렸다고? 기억 안 나는데? 진짜 기억 안 나.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 있을 수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지금 10만 원 달란다. 계약서 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달란다.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안 주는 거죠. 뭐야 너는 그럼 20년 동안 너는 뭐 했느냐 얘기입니다. 20년 동안 돈 달라고 네가 채권자면 받아갈 권리가 있다면 받아갔어야지 그 전에. 20년 지날 때까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선 지 받을 돈 있다고 나한테 달라고 하면 그게 내가 기억도 없는데 그걸 줘야 되는 얘기입니다. 권리 위에 뭐 하던 자? 잠들어 있던 자죠. 20년 동안 무슨 백설공주도 아니고 20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지 권리라고 20년 전에 빌려준 내놓으라고 하면 그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 소멸시효. 즉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가 일정 기간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를 뭐 하는 거? 박탈시켜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 소멸시효라는 표현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자, 근데 그 밑에 제척기간이라는 게 나오죠?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자, 아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 그랬죠? 보험자는. 그런데 안 했대. 그럼 보험계약자는 뭐 할 수 있죠?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아까 몇 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몇 개월의 기간을 주겠다는 얘기야?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3개월이 지나면 그 법 조문만 그대로 해석하면 물론 판례는 달라. 판례는 다른데 법조문만 그대로 하면 3개월 지나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야? 취소기간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간을 뭐란다? 그건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즉 일정한 기간 내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끔 막아버리는 거. 이건 뭐죠? 그건 제적기간입니다. 근데 소멸시효하고 제적기간하고 비슷해요. 아까 돈 빌려준 거 10년, 일반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그럼 일반적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이니까 받을 수 있는 권리 10년 지났잖아.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 비슷하잖아. 그죠? 그래서 소멸시효하고 제적기간하고 둘이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어떤 게 제적기간, 어떤 게 소멸시효냐.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소멸시효는 반드시 시효가 소멸한다. 시효가 완성된다. 라는 식으로 시효가 소멸되거나 완성된다는 표현을 반드시 씁니다. 그렇게 하면 그건 소멸시효야. 그런 말이 없이 뭐 1년 이내에 뭐 행사해야 된다. 6개월 이내에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됐으면 그건 대부분이 뭐다? 그건 제적기간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십시오. 자, 18번 언어죠? 증명책임 또는 이증책임이란 말이 나와. 자, 요거는 최근에는 조금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돼. 사실은 매년 출제되다시피 했었고 많이 났었는데 출제원이 바뀐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내던 교수가 안 내고 이제 그분은 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기출시험 문제 보면 부지기수로 나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증명책임 또는 이증책임이란 거죠. 증명책임.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은 민법에서는 입증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실무에서는. 근데 우리 이 보험계약법 시험 문제에서는 반드시 증명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증명책임이라는 말을 먼저 놨어요. 보험계약법 시험 문제는 다 증명책임이라는 말을 많이 놨다. 그래서 입증책이라는 말은 많이 안 났었어. 근데 같은 말이야. 자, 증명책임이란 재판 또는 소송 과정에서 자기의 주장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자, 이 증명책임이라는 걸 뭐다? 내가 어떤 사실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될 책임이라는 얘기야. 그럼 증명할 책임을 누구한테 부과하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야. 자, 내가 어젯밤 술을 잔뜩 먹고 친구랑 같이 술 마시고선 내가 집에 들어와서 잤습니다. 근데 새벽 6시 됐는데 경찰서 형사과에서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현행범으로 체포한답니다. 너는 현행범이라 어젯밤에 살인자로 다 체포한대. 네 친구가 죽었대. 근데 너랑 술 마셨잖아. 근데 다른 죽인 건 없고 네 옷이 거기 있었다. 이거야. 현장에. 근데 나는 거기다 옷 놓고 온 건데 술 취해가지고 안 꽂고 온데 그러니까 네가 있었으니까 네가 살인범으로 다 체포한대. 수사체고 뭐 미란다 원칙인가 있잖아.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면 뭐 불이익한 뭐 묵비권의 행사시고 어쩌고 해서 그래서 끌고 갔어. 갔더니 형사 새끼가 조사하면서 뭐라 하더냐. 너 이 새끼야 걔 죽였잖아. 나는 뭐라고 해야 되죠? 안 했는데요? 그래서 갔어요. 그죠? 당연히 난 죽인 기억이 없으니까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야 인마 네가 거기 현장에 네 옷도 있잖아. 어제 제가 거기다 그냥 놓고 온 건데요? 이 새끼가 네가 같이 있었으니까 네가 죽인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안 죽였다니까요? 그랬더니 형사가 뭐라 하더냐. 네가 안 죽였다는 걸 증명해봐. 나한테 뭐래? 네가 안 죽였다는 걸 증명해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방법이 없잖아. 어젯밤 분명히 친구랑 헤어졌고 집에 왔고 나는 잤을 뿐이야. 근데 그 친구를 죽였다는 건 아무도 증인도 없는데 나보고 안 죽였다는 걸 증명해보래. 나 증명해 못해. 못하죠. 안 죽였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안 죽였는데. 안 죽였다는 게 증명이지 뭘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못하죠. 그때는 뭐란다? 그것 봐 이 새끼야. 네가 증명 못했으니까 네가 죽인 거잖아. 그럼 나오죠? 아, 내가 증명을 못했으니까 내가 죽인 거구나. 아, 내가 내가 죽였네요.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만약에 형사 새끼가 곧따위로 해나오면 그때는 여러분들 뭐합니까? 아니 이 형사 이 나부랭이야. 그때 나부랭이 밖에 안 되는 거야? 야, 내가 죽였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건 내가 안 죽였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냐? 경찰인 네가 내가 죽였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거냐?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지금 누구한테 지금 헛소리가 떠들고 있어? 너 그 형사 그 소송법도 곧따위로 공부했냐? 하면서 한마디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였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돼? 경찰이 지들이 이 사람이 범인이고 죽였다는 걸 증명해가지고 나를 형사고소해가지고 처벌해야지 내가 안 죽였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즉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부여되느냐에 따라서 결과론이 확 달라질 수 있죠. 그럼 경찰이 내가 죽였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면 나는 뭐 한 거야? 안 죽인 거야. 무죄 석방이에요. 나는. 그 증거를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 증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입증해야 될 책임이 누가 있느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멀리 갈 것도 없어. 자동차. 저 개딱 같은 자동차. 그죠? 안 타고 다닐 수도 없는 자동차. 저거 불나잖아. 뭐, 뭔가 그 개떡 같은 자동차. 그죠? 가만 뒤지기 비쌌지. 자, 그런 차 불나는 거. 그러면 그거 뭐 하죠? 불이 왜 나느냐는 걸, 그걸 회사가 지들이 증명을 못 하겠대. 지들이 그게한테 뭐라죠? 왜 불이 났는지, 또는 저기 하는 거, 급발진 사고.
그게 아니라는 걸 니들이 증명하라는 얘기야. 그럼 급발진 사고 아닌 거 어떻게 증명하고 불이 났는데 그게 왜 났는지를 내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불난 걸. 그러니까 증명 못했으니까 회사는 과실이 없대요. 지들은 잘못이 없대.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잖아. 그거 뒤집어야 됩니다. 증명 책임의 전환, 증명 책임의 배분 또 이렇게 표현하는데 즉 이제는 고객이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고객이 그 사고가 난 게 자기 과실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고 일단 사고가 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거로 인정해놓고 그럼 그 자동차 회사가 자기들이 결함이 없다는 걸 지들이 증명하라는 얘기야. 증명 못하면 자동차 회사가 책임지라는 얘기야. 그걸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그래요. 이제까지는 고객이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내가 운전하는 건 그 브레이크 밟고 핸들 트는 것밖에 모르는데 엔진이 어디 붙었는지도 난 모르는데 왜요? 나는 사고 나면 맨날 그냥 갖다 입고시켜가지고 거기서 해주지 내가 무슨 자동차 전문가도 아니고 난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사고 났다는 걸 증명을 합니까?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걸 증명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고객한테 미루지 말고 전문가인 니들 자동차 회사가 이 자동차에 어떤 결함이 없었다는 걸 증명하라는 얘기야. 결함이 없었다는 걸 증명 못하면 니들 책임이다. 이렇게 가는 걸 입증 책임의 전환이야. 고객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보험자가 자동차 회사가 증명하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앞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는 거. 그래서 입증 책임 또는 증명 책임이 누구한테 지느냐. 우리 시험 문제 풀면 이럴 때는 보험계약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지 아니면 보험자가 이거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는지 그 문제가 꽤나 많이 출제됐었어요. 그것 때문에 증명 책임이라는 용어가 필요하다. 그것까지 이해하시죠. 자, 19번. 진정한 의무와 간접 의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먼저 의무라는 게 뭐죠? 뭐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는 뭐를 해야 될 그런 갖는 거 이게 의무죠. 근데 진정한 의무란 의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진정한 의무를 뭐란다? 진정한 의무라. 따라서 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는 뭐 할 수 있죠? 권리자가 그 이행의 강제를 청구하거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내가 이 친구한테 뭐 했죠?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럼 3개월만 쓰겠대. 그래서 1억 빌려줬어. 그럼 3개월 후에는 나한테 변제가 갚는 거야. 법률 용어로는 변제란 말이 좀 이따 많이 나와. 그럼 변제 갚아야 되잖아. 근데 3개월이 지났는데 안 갚어? 안 갚아요. 그러면서 야 너한테 빌린 기억도 없는 것 같은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 강제 집행해야 되죠. 내가 이 친구한테 1억을 빌려줬으니까 이 친구는 나한테 1억을 갚아야 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잖아. 근데 이 친구가 의무를 이행했어 안 했어? 안 갚았잖아. 그럼 나는 뭐 하죠? 소송을 제기하고 아니면 이 친구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가지고 그 근거 서류 가지고 압류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그 돈을 견매 처분해가지고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럴 때 이 의무는 뭐가 된다? 그건 진정한 의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간접 의무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는 우리 실제로 간접 의무 많이 나. 의무라고는 하지만 그런 통상의 의무와는 달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취소 등의 일정한 소극적 불이익만 받기만 하고 손해배상과 같은 다른 법률상의 제재가 따르지 아니하는 의무를 말한다. 자, 쉽게 말하면 의무는 의무야. 따라줘야 돼. 근데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어떤 법적인 처벌이라든지 어떤 강제 집행이라든지 이런 건 없어. 그냥 일정한 권리만 내가 원래 누릴 수 있던 권리가 취소당하는 그 정도로 끝이지 더 나가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같은 거 해주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의무들. 대표적인 게 거기 나오는 보험계약법에서 고지의무. 아까 고지의무가 뭐라고 그랬죠? 보험계약자 측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과 체결돼서 보험자가 꼭 알아야 될 사항. 예를 들면 내가 무슨 보험을 든대? 질병보험에 가입하겠대. 그럼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보험자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보험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없어? 모르지. 뭐 내 얼굴 표정 보고 저 새끼는 간이 나쁘네 그죠? 얼굴만 보고도 야 저 새끼는 뭐 위장이 나쁠 것 같으네 뭐 이거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잖아. 그럼 내가 내 건강 상태에서 사실대로 보험자한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되는 거. 이게 고지의무예요. 그러니까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돼서 보험자가 꼭 알아야 될 거. 계약을 받아들일까 말까를 판단하는 보험자가 그 계약을 인수할 건지 안 할 건지 또는 인수하더라도 보험료를 높게 받을 건지 낮게 받을 건지 위험이 높으면 많이 받아야 되죠. 낮으면 적게 받아야 되고 그런 걸 결정할 필요성 있는 그런 요소들 이걸 계약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보험자에게 알려야 될 의무. 이걸 무슨 의무란다? 고지의무.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고지의무를 내가 위반했어. 안 알렸어. 그럼 보험회사가 나한테 와가지고 얘마 너 1억 내놔.
나한테 고지무 위반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럼 고지무 위반하면 뭐 할 수 있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보험자가 보험계약 나랑 체결한 거 없었던 걸 하자. 또 고지무 위반했잖아. 없었던 걸 하자. 계약 해지 사유만 되는 거지. 그로 인해서 고지무 위반을 근거로 보험자가 계약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런 건 이행할 수가 없는 것. 이런 의미를 뭐란다? 단순히 계약 취소 또는 계약 해지만 가능한 이런 것들이지 상대방에게 더 이상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이런 의무를 무슨 의무를 한다? 간접 의무라고 한단다. 그래서 그런 고지의무, 우연변경증과 통지의무 이런 것들은 다 고지의무서. 이걸 위반하면 보험기업에서는 계약을 뭐만 했어서 해지만 합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야 없었던 걸 하자라고 끝이지 위반한 것에서 괘씸죄를 물어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손해배상 1000만 원을 요구한다. 이런 건 할 수 없는 것들. 무슨 의무? 간접 의무라고 한단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다음 페이지 물건과 채권이라는 게 나오죠. 자, 물건이란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물건이라 한다. 그 밑에 물건에는 소유권, 점유권, 제한물권이 있으며 제한물권에는 용의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인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참 머리 돌아버린다. 자,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 글쎄 거기까지는 다 구분하는 거 그런데 소유권이라는 건 어떠한 물건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 거. 어떤 물건에서 사용할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이러한 배타적 권리를 가지면 이건 뭐란다? 소유권. 점유권은 뭐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를 점유권. 그 다음에 그 밑에 제한물권에는 뭐가 있단다? 용의물권과 담보물권 두 가지로 나눠진단다. 그리고 용의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럼 간단하게 정리해요. 지상권은 뭔지 아십니까? 남의 땅 위에다가 내가 쓸 수 있는 권리. 남의 땅을 소유권은 이 친구 거지만 내가 그 땅에다가 어떤 건물 같은 걸 지고 살거나 아니면 내가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하여튼 남의 땅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거는 뭐란다? 그건 지상권. 지역권은 예를 들면 보세요. 여기 도로가 나 있어. 도로가 있어. 근데 여기 땅 주인이 있어. 이만큼 땅이 어째서? 근데 그 뒤에 또 땅이 있는데 이 땅은 도로랑 접해 있지 못해. 건축허가 난다 안 난다? 안 나요. 도로랑 접하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하고 맹지는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그럼 허가 날려면 뭐 해야 되죠? 앞에 있는 땅 주인 이 사람한테 당신 땅의 일부 좀 내가 통인으로 쓰자. 통인으로.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저 도로랑 나갈 수 있는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친구의 땅을 거쳐서 저 도로로 나갈 수 있는 그 통인으로 쓰기 위한 요구에 대해서는 뭘 설정한다? 지역권이라는 걸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지역권. 그래서 지상권은 남의 땅 위에다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반면에 지역권도 비슷한데 통행료 같은 거로 통행로로다 쓰기 위한 이런 목적으로 남의 땅을 좀 쓰겠다. 그건 또 지역권. 그다음에 전세권이라는 건 전세계약. 남의 집,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전세금 줄 테니까 좀 쓰자. 그죠? 그럼 전세권. 그리고 담보물권에서 유치권. 유치권은 이 친구 공장을 져달라고 해서 내가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근데 공장을 졌는데 대금을 안 줘. 돈을 안 줘. 그 뭐죠? 이 공장에 들어간 자재는 누구 거야? 대금을 못 받았으면 아직 내 거잖아. 그러니까 네 거지만은 돈을 안 주니까 내가 이 자재에 대해서는 내 권리를 주장하겠다. 그러니까 돈 줄 때까지는 여기 다른 사람 못 들어온다. 그걸 유치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빨간 글씨로다가 유치권이라고 써있는 게 있어. 대부분이 뭐죠? 공사하다가 중단된 거야. 주인이 그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안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건물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야, 이씨 돈 줄 때까지는 이 건물들 못 들어와. 내가 갖고 있을 거야. 그걸 말한다. 그건 유치권 설정이라고 그러죠. 질권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전당포라고 들어보셨어요? 전당포. 시계라든지 요새는 이제 핸드폰이나 또는 저기 PC 같은 거 맡기대. 네? 그래서 그런 걸 맡겨놓고 돈을 빌리죠.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 다시 갖다 갚고 그 이자가 붙여서 갚고 그 물건 맡겼던 걸 내가 찾아오는 거. 그죠? 그 전당포. 이게 뭐예요? 질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동산에 대해서만 움직이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대방에게 맡겨놓고 돈을 빌려가지고 나중에 이자하고 원금하고 일정 기간에 갚아야 돼. 그래서 그걸 조건으로 물건을 잡히는 거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질권이라고 표현한다. 근데 저당권 있죠? 이 저당권을 알아둬야 돼. 저당권이 쉽게 말하면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그러면 우리 집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제공하고 나중에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 쓰고선 일정 기간이 되면 내가 다시 은행에다 그 돈을 갚는 거. 그때 은행이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우리 집에다 뭘 설정한다? 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합니다. 근데 저당권 중에 근저당권이라는 것도 있어. 그래서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사실은 같은 용어인데
근저당이라고 하는 건 원래 빌린 돈만 저당을 잡는 게 아니고 내가 1억을 빌렸으면 1억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1억 3천 하고 설정합니다. 30% 정도, 30%를 더 잡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자들 있잖아. 내가 이자를 안 갚아버리면 소송이 제기하는 동안 이자가 늘어나죠? 그걸 염려해가지고 이 새끼들이 은행에서 보통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근저당권이라는 걸 설정해서 1억 3천 이렇게 잡아놔. 실제로 대출받은 건 1억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근저당권 설정은 1억 3천 잡아놓고 1억 3천은 누구 권리라는 얘기야? 은행 지들 권리야. 물론 1억 3천 전부는 아니지만 1억 3천까지는 배타적으로 지들이 그 권리를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게 경매 붙였죠? 그러면 경매 붙였더니 1억 5천에 낙찰받았어. 그럼 낙찰받았으면 1억 3천은 잡았지만 원금하고 이자를 따졌더니 1억 2천이야. 그럼 1억 2천만 은행에 가져가고. 무슨 말인지 알죠? 나머지 3천만 원 또 후순위 채권자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나머지를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집 같은 걸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받을 때 은행이 설정하는 권리 이걸 뭐란다? 저당권이라고 한다. 그렇게만 여러분들 이해해 두십시오. 자, 채권이라는 건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쉽게 말하면 특정인이라는 건 여기 권리자라고 돼 있고 다른 특정인은 의무자라고 돼 있죠. 권리가 있는 자가 의무자한테 야, 줘. 급부라는 건 갚아요. 이런 얘기야. 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청구할 수 있는 거를 말한다. 채권이라고 한다. 그럼 내려가. 예를 들면 이 친구한테 내가 뭐 했죠? 돈을 빌려줬다 그랬죠. 그럼 나중에 그 기간이 끝나면 3개월 빌려주기로 했으면 3개월이 끝나면 나한테 갚아야 돼, 갚아야 돼? 갚아야 되죠? 그때 내가 나한테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죠? 그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물건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는 거고 채권은 받아야 될 권리. 채권자, 채무자 둘로 나눠가지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을 수 있는 권리. 그건 뭐란다? 채권이라고 한다. 정리하죠. 자, 청구권과 형성권 나눴는데 아까 청구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 즉 자귀나 부자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한다. 자귀는 이러이러한 걸 해라는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자귀는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자귀, 부자귀란 말입니다.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 내가 이 친구 보고 나한테 돈 갚어. 갚은 거 뭐예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거야. 야, 돈 갚어. 1억 갚어. 라고 요구했죠? 그건 자기 의무입니다. 그건 부자기라는 건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위법한 행위를 하지 말라. 예를 들면 이 친구가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그래. 난 땅 주인인데 그럼 짓지 마. 너는 가만히 있어. 짓지 마. 가만히 있어. 이건 뭐죠? 부자의 의무라는 걸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라는 건 뭘 하라라는 의무고 부자기라는 건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란다. 근데 형성권이란 말은 별도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형성권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자, 그럼 쉽게 말하면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하고 협의할 것도 없어. 나 혼자 일방적으로 어떤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 이것이 형성권입니다. 그 중에 거기 예를 들어오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취소권. 취소라는 건 아까 언제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보험자가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 했죠? 안 했단다. 그럼 3개월 이내에 그 보험계약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단다. 그럼 이때 취소권은 3개월 이내에 고지무 이 사람이 약관을 설명해야 될 의무를 보험자가 위반했으니까 계약자 측에서 뭐 한단다? 취소한다. 그건 보험자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도 됩니까? 안 구해도 되는 거야. 취소권은 내가 일방적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보험자한테 야, 나 취소해도 되냐? 라고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안 물어봅니다. 3개월 이내에 나는 취소권을 나 혼자 단독으로 행사하면 된다. 이런 취소권은 무슨 권이다? 단독으로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들 형성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또 하나, 그 밑에 또 추인권, 추가로 인정해 준다. 추인이라는 건 예를 들면 용서하는 게 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용서하는 게.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어떤 행위를 했어. 근데 사실은 그걸 내가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내가 갖고 있어. 잘못됐어. 내가 취소할 수 있어. 근데 취소를 안 하고 그냥 야, 그 행위를 한 거 취소권을 내가 포기하겠다. 그냥 현재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겠다. 추가로 인정한다는 뜻이잖아. 추인. 추가로 인정한다. 따라서 나는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고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유효하게 끌어가려고 하지 나는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때 그걸 뭐란다? 추인이라는 걸 한다. 추인권입니다. 또 해제권. 그것도 일방적인 거야. 상계권. 상계란 말은 저 뒤에서 어디쯤 나오느냐면
다음 26번에 가서 설명할 거야. 그 다음 페이지 맨 밑에 나오는데 그건 이따 설명하자. 그때 설명하고. 근데 보험료 감액 청구권. 이건 뭐냐면 보험료를 냈거든. 근데 중간에 위험 요소가 뭐였어? 줄어들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그죠? 특정한 위험을 예상해가지고 보험료를 더 냈는데 그 특정한 위험이 중간에 소멸돼 버렸어. 그럼 보험료 뭐 할 수 있어? 앞으로 남은 건 줄여주세요. 감액 청구해. 이거는 보험자한테 감액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즉 줄여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해서 상대방이 들어줘야지만 줄이는 게 아니고 일방적인 거예요. 위험 요소가 낮아진 것만큼 당연히 보험료 낮춰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나 보험자는 그걸 거절할 수 없는 것. 이게 보험료 감액 청구권인데 이것도 뭐죠? 일방적인 의사표시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것도 형성권이라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기출문제 보면 보험료 감액 청구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밑도 끝도 없어. 그럼 형성권에 속한다. C는 뭐 형성권이 뭔지 알아들어야지 문제를 풀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 식으로 밑도 끝도 없이 문제를 고지랄로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기억하라 이 소리입니다. 자, 22번까지만 하자. 거기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하고 나오는데 시간상 안 되겠다. 이거는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쉬었다 가시죠. 자, 질문. 6시 5분만 쉬었다 바로 들어간다. 6시 한 10분? 15분까지 가야 될 것 같다.